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판결문은 들었습니다만 좀 아쉬워요. 뭔가 정말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443일 만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인데 굉장히 법리적으로만 좀 설명한 것 같아서 좀 판단이 좀 아쉽고 좀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알았습니다만 좀 경고성으로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다 보니까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계엄 당일 저와 같은 법조인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443일이나 걸렸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입장 표명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명을 안 하고 있어서 역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말 단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무기징역도 굉장히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총평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역사에 굉장히 슬픈 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파면이 되었을 때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은 국헌문란의 목적, 어쨌든 국가 권력의 찬탈에 있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판례가 없었던 것이죠.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장도혁 당대표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문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바로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완전히 선을 긋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장도혁 대표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데 비해서 1심 견과는 그보다는 낮은 형량,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좀 조금 전에 아쉽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은 무기징역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심지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유기징역형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은 지었습니다만 사실상은 무기징역과 같다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께 경종을 울리고 정말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상벨을 좀 울려줬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마 계몽령이다, 자신이 오히려 비상벨이 울려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국민들께 좀 충격요법,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바보다. 내가 바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바보여서 다행인 것이지 제대로 된 계엄을 했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제나 민생이 정말 파탄 상황이었어요. 뭐 코스피가 그때 당시 한 2,600 정도 됐었는데 그만큼 윤석열 정권 집권 3년 차에
이렇게 민생 경제가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다시는 윤석열과 함께한다 이런 것보다는 절연하고 민생 경제 통합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번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형 선고로서 경종을 울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최저형이다,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근거만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기징역의 최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까지도 모두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제가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사형제가 폐지가 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사형제가 폐지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판결문을 보면은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표결이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초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양형으로서 짚은 것을 보면은 사형 선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번 판결로서 뭐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 취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재판부에 대해서 흔들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판결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좀 확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 내내 이제 무표정으로 정면 응시하다가 이 선고가 끝난 이후에 변호인단하고 또 웃는 모습도 잠깐 보였고 또 방청석에서 힘내자라는 얘기에도 미소를 띠는 모습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좀 본인도 예상을 했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내란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기징역 정도 생각했을 것 같고 무기징역이 아니고 감경이 된다 할지라도 30년, 40년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본인의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형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그냥 웃었던 거죠. 자신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아직도 내란 머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우선 야당에게 돌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지휘하고 자기가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했다라고 그 탓을 부하에게 돌리는 그 전형적인 아주 잘못된 범죄자의 패턴을 받고 있어서 이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됐다 할지라도 그냥 피식 변호인과 웃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좀 불편하고 화가 났을 것 같고 과거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아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화가 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사를 받고 들어갔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왔다는 것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위험한 사람과 오랜 기간 같이 했구나. 다시는 저런 유형의 사람이 공직에 가거나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변호인단 통해서 네. 낸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부터 이번에 형사사건 재판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뭐 선고가 나왔을 때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서 웃었을 리는 없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형량보다도 많은 23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년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이상민과는 다른 재판부였습니다만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의문점이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판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해서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판결문이 나왔다라고도 보입니다만 결국 이 사건의 크기라든지 본인들의 스탠스를 보았을 때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 판단에 대해서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다. 그동안 수십 번 진행했던 공판은 요식행위였냐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더해서 앞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여부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거고요. 일단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겁니다. 또한 특검에서 정한 대로 결론 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속으로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국회에 군대를 파견을 했지만 총알은 총에다 넣지 않지 않았냐.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내가 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하지 않았다. 근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남 탓을 했거든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내가 언제 체포할 명단을 불러주라고 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홍장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인하는 것인데 속으로도 정말 이분은 내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것인데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그만큼 우리 검찰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두려움마저 들고 그래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말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다시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검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법리적으로 조금 더 보강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판결을 요약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 판결문을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구성돼야 될 필요성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께서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 상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측 다 좀 각각의 나름의 이유로 아쉬움이 있는 걸까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형을 사용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구형 자체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때 특검이 마지막까지 사형과 무기징역에 있어서 내부적인 토론을 강하게 했고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판결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있어서의 주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기현 재판부가 꽤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분까지 짚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년 전부터 더 집요하게 준비를 해왔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검은 결국에는 법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민주당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최하위형을 선고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도 역시 항소를 해서 이번에 직위원재판부가 조목조목 짓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예상한 것처럼 항소를 하게 된다면 2심이 진행이 되고 그 2심은 아마 서울고법에 있는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마 전담재판부 설치를 가지고 그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연 2심을 맡은 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좀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1심 재판은 443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증인신문, 엄청난 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엄청나게 다 했잖아요.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소심에 있어서 또 똑같은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소송 지휘를 통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 부담이 없거든요. 이미 했던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소송 지휘를 통해서 거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당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뭐 대한변호사협회, 교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별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성을 거의 100% 배제한 채 법원이 지정하고 법원 기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지라도 다른 사건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하면서도 좀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담재판부. 1심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재판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은 속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1심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항소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보다는 특검 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만한 쟁점은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현직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인 해석의 문제라서 누군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증인 들 중에서 좀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재차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항소심의 선고가 얼마큼 빨리 나올 수 있는가는 특검 측에서 증인 신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만큼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죄 성립에서 핵심적인 부분,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그거잖아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런데 이 비상사태에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 소추 많이 하지 않았냐, 예산 폭거하지 않았냐, 이건 비상사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어떤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건 비상사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엄선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내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찰적 요건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란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다. 근데 이 마비가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 마비시키면 된다. 근데 그 마비된 국가기관이 어디냐? 국회라는 거죠.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 전체를 막고 그리고 다시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때 의회 의사당을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가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점거하고 핸드폰을 뺏고 서버를 점거하고 쓰려고 했거든요. 이런 행위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헌문란 목적이다. 그리고 폭동과 관련해서도 아니 뭐 국회 일부하고 중앙선거관이 일부인데 이게 어떻게 폭동이냐라고 했습니다만 전국 전체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그리고 또 국회라든가 선거관리와 등 국가 기능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폭동한 것들은 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내란죄가 될 수 있다라고 발시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또 이러한 논거로 중세시대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면서 왕이라도 의회에 대한 공격은 반역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말로 옛날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직위원 재판부에선 이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지위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에 찬탈을 할 수 없는 지위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것, 결국에는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란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국민들께서 생방송으로 군홧발로 국회 안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모두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에 있어서 군의 철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정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만약에 늦어졌다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부분들. 지금 조금 일찍 끝나고 유혈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 더 길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깊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께서 다 짚어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회에 군을 보냈다. 네. 그리고 그 군을 보낸 것이 상당 목적 국회 활동이 어려워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이게 내란죄냐? 자신이 정당한 계엄 행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계엄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면 해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제를 해버리면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네.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체포 명단에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결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국회고, 그리고 심지어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사법부까지도 제거 대상이 일부 됐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기능과 사법부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려고 하는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내란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 체포뿐만이 아니라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정치 활동 자체를 금하했잖아요. 그러면 이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위헌위법적인 조치이고, 심지어 언론기관에도 뭐 단전단수를 한다거나 또 자칫 언론기관에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자체적으로 이게 국헌문란 목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 실행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 한 거죠. 이래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이제 인정된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군인이 무장 제대로 안 하고 갔으니까 이게 과연 국회를 어떻게 보면 활동을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번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양형 이유로 했었던 물리적인 충돌은 자제시키려고 했었던 부분,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군 자체가 국회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언가를 파괴했다라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체포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준 심리적인 충격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직위원 재판부도 이것이 다 폭동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확히 짚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최초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됐던 부분이에요. 그때 내란 당시에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받지 않고 검찰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또 검찰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가서 수사 받으면 되는데 경찰 수사는 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 논란을 하면서도 정작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죠. 어차피 이건 내란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요건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신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는 아니 그래 좋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불리한 거 없지 않냐. 충분히 너 재판 과정 내내 방어했지 않냐.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검, 경, 공수처가 논의해서 공수처로 사건이 갔기 때문에 효율적 수사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었고 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서 서로 피고인 말대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증거 외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라든가 확인됐던 증거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무죄가 될 가능성,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과 상관이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아니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고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란 외환죄를 수사할 수도 없고 내란 외환죄의 단초가 되었던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란 외환죄의 경우는 수사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변호인의 어떤 주장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번 사건 체포방해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였거든요. 이때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와서 5년형이 선고가 됐었죠. 그런데 그 선고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를 하다가 인지해서 그다음 내란죄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기자회견에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사건과 오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마지막까지 주장을 한 것을 보면은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도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수사권 다시 한번 다투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법리는 그거 같습니다. 장기 독재 목적으로 1년 전부터 계엄 준비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부분이 없음으로써 12월 달에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산 문제라든가 또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김용현 사단, 자기의 충암고 사단,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특전사 이런 사람들도 자주 만나면서 술만 마시면 비상계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상대권이 있다,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말과 달리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증거들은. 노상원 수첩은 있었습니다만 노상원 개인이 쓴 거고 이걸 언제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날짜까지 기재된 수첩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빙성이 있었겠습니다만 날짜 기재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었고 특히 이게 비밀성이 있잖아요. 계엄, 내란을 도모하면 금방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숨기고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미리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 술이 두 명이서 그냥 모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시를 할 때는 마치 구체적인 작전 계획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부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거고 장기 독재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증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실제 사법부와 사법부와 국회를 장악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장기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으로 재단할 때에는 증거는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뭐 술자리 이런 데에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 비상계엄 이후에 그 계획이 전혀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생방송으로 뭐 국회에 군이 들어갔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특검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준비해왔다, 치밀하다라는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뭐 항소하라고 할 테니까 해도 이 부분 정도밖에 지금 다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라갈 정도인가? 그것은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항소심에서 계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더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들 이런 모습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지게 되는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